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조사 김건남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의학용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었죠. 이번 주까지 한번 의학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의학용어에서 우리가 흔히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접두사라든가 접미사, 그리고 해부학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다가 중간에 끝났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꼴레스 프랙처, 그러니까 라디우스 디지털 프랙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다음은 자, 크리코 사이로이드 넥토미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쉴 때 여러분들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손으로 자 손으로 여기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딱 만져보시면 어때요?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만졌을 때 기도를 싸고 있는 이 연골이 만져지시죠? 이쪽에 이제 크게 만져지는 연골을 우리가 사이로이드 카틸라지라고 그럽니다. 사이로이드 카틸라지. 카틸라지라는 것은 이제 연골을 말해요. 연골. 우리가 흔히 좀 물렁한 뼈죠. 그리고 이 사이로이드 카틸라지를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갑상연골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방패연골이라고 말합니다. 방패연골, 갑상연골, 방패연골. 사이로이드 카틸라지는 금방 만져지시죠? 납득하게 만져지실 거예요. 자, 그 사이로이드 카틸라지 아래쪽도 한번 만져보세요. 아래쪽을 만져보시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크라이코이드 카틸라지라고 그래요. 크라이코이드 카틸라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것을 윤상연골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요즘에는 반지연골이라고 말을 해요. 반지연골.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 유지라든가 기도 관리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용어들입니다. 이 사이로이드 카틸라지 그리고 이 크리코이드 카틸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로이드 카틸라지와 이 크라이코이드 카틸라지, 크리코이드 카틸라지 사이에 보시면 막이 하나 있어요. 막을 우리가 영어로 멤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멤브레인. 자, 그래서 이 막을 우리가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이라고 해요.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 그래서 예전에는 윤상갑상막이라고 했죠. 윤상갑상막. 요즘에 뭐라고 하셨어요? 반지 방패막이라고 하겠네요. 반지 방패막. 자, 그래서 우리 기도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틸라지 연골들로 다 둘러싸고 있는데 촘촘히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 이 윤상 갑상막, 반지 방패막 부분이 어때요? 연골이 없이 바로 기도가 만져지는 부분입니다. 이 막만 뚫으면 바로 우리가 숨을 쉴 때 트라키아, 기관이 나와요. 기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상부 기도가 폐쇄됐거나 아니면 숨을 못 쉴 때 인투베이션이라든가 이렇게 입으로 우리가 튜브를 삽입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응급으로 이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을 칼로 조금 째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이제 어떤 튜브를 박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형화된 장비들을 이렇게 인설션 해가지고 호흡을 보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리코사이로이도덱토미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나중에 이제 전문 기도유지술에서 외과적인 기도유지에서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보실 의학 용어는 바로 크룹입니다. 크룹 많이 들어보셨죠? 크룹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후두 쪽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 것을 우리가 크룹이라고 크룹. 후두 쪽에 있는 기관지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명 그냥 크룹 해요. 그래서 이 상부기도 이쪽에 이 바이러스 감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거의 세균에 감염되는 이런 비슷한 질병도 있지만 크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기도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크룹이고요. 이제 성인에서는 좀 이렇게 관찰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주로 영유아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상 되는 영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많게는 한 5세 6세까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쪽 기도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기관지 쪽에가 여기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있는 데가 이제 기도예요. 기도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시커멓게 엑스레이상 보여요. 근데 이쪽에는 좁아져 가지고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시커멓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좁아져 있구나, 이쪽이 좁아져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호흡곤란을 동반하게 되고 갑자기 애들이 숨을 잘 못 쉬고 그리고 이제 쌕쌕거리면서 어때요? 개가 짖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요. 컹컹댑니다. 컹컹. 크룹의 가장 특징이죠. 컹컹대는 개가 짖는 듯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천명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휘징이라고 하는데 쌕쌕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 아이들이 호흡곤란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증일 수도 있고 중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밤에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밤에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제 응급처치로 어때요?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제를 좀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또 응급처치 중에 하나가 약간 찬바람을 쐬면 살짝 이완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크룹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상부 기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호흡기 질환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의학용어 중에 사이아노시스. 이것은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색증이라고 하죠. 청색증이.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어때요? 아이의 입술이 파랗죠? 입술이 파랗고 이렇게 손끝, 이런 발끝, 이런 말단 부위들이 어때요? 파랗게 물드는 이런 질환을 우리가 청색증. 원인은 뭐겠어요? 바로 혈액 중에 산소가 부족해서 피부, 주로 입술이라든가 손가락, 발가락이 푸르딩딩하게 검푸르게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호흡곤란이 심하다거나 아까 같이 크룹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호흡질환이 생기면 이렇게 청색증을 동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피부에 이런 이상 소견들이 금방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아노시스 청색증이 보이면 심각한 호흡곤란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평가 및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아노시스 청색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시스타이티스 나왔습니다. 시스타이티스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이게 뭐예요? 블레더, 방광이거든요. 방광. 이 방광에 염증이 생긴 상태, 방광의 염증 상태를 우리가 시스타이티스라고 해요. 시스타이티스. 이렇게 막 흔한 응급질환은 아닌데 여러분도 이제 이런 의학 용어들은 기본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쪽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바울이라고 쓰는데 이쪽은 우리가 직장이죠. 직장.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유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광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의학 용어는 선생님이 예전에 한
2주 전에 GCS, 여러분들 GCS 점수 기억나신가요?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 그래가지고 GCS, 글라스고 혼수 척도 15점 만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모터 리스판스, 운동 반응에서 이걸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운동 반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운동 반응이 토탈 6점이죠. 6점인데 6점이면 환자가 완전히 명료하고 오베이 코맨드, 명령에 잘 따르는 경우 6점이라고 했죠. 환자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들고, 주먹 쥐어보세요. 가위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명령에 잘 따르면 6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명령에 잘 따르지 못해가지고 환자에게 통증을 가했을 때 뭐 옆구리를 꼬린다거나 아니면 가슴뼈, 흉골을 이렇게 막 문지른다거나 이런 통증을 가했을 때 손이 올라와서 통증을 가하는 쪽 손을 이렇게 쳐낸다. 옆구리를 꼬집으면 옆구리로 손이 와서 꼬집지 말라고 이렇게 쳐낸다. 그랬을 때 우리가 5점 준다겠죠? localized to pain 그래가지고 국소적인 통증 반응을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점은 뭐였어요? 통증을 딱 가했는데 아프다는 것은 뇌가 인지하지만 어디가 국소적으로 어떤 부위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위두드로울이라고 해서 회피 반응을 보인다 했잖아요. 몸을 움찔움찔하고 막 피하려고 하는 반응. 손은 못 움직이지만 몸을 막 움찔움찔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게 4점이었죠. 4점. 그 다음에 3점이 뭐였어요? 3점? 통증을 딱 가하면 어때요? abnormal flexion, 우리가 비정상적인 굴곡 자세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자세. 비정상적인 굴곡 반응.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가 굽혀지고 손이 굴곡이라는 것은 이렇게 움츠리다는 말이죠. 움츠린단 말이에요. 팔이 이렇게 움츠려들면서 힘을 팍 주면서 강직, 이 리지디티, 그러니까 abnormal flexion 합니다. 이걸 우리가 decorticate rigid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ecorticate는 뭐냐면 재피질 자세라고 그래요. 재피질. 피질 제거 자세라고도 하죠. 이제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이제 뇌를 다쳐서 신경학적인 손상이 있는 거죠. 뇌를 다쳐가지고 지금 뭔가 머릿속에 압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ICP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개 내압이 막 올라가면 가장 먼저 우리 그 머리뼈 두개골하고 딱 부딪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뇌의 가장 거층 피질 쪽입니다. 피질. 우리가 이제 서브콜텍스라고 해가지고 뇌의 가장 바깥쪽 피질이 두개골에 딱 부딪히면서 눌리게 돼요. 그랬을 때 그 피질의 압박이 가가지고 그쪽이 이제 압박을 당할 때 생기는 자세가 바로 이 재피질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뇌의 가장 바깥쪽 껍질 쪽이니까 그나마 좀 난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바로 이 압력들이 계속 이제 쌓이면서 이 디세레브레이트는 뭐냐면 재뇌 자세 그래가지고 뇌 제거 자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압력이 이제 뇌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깥쪽에만 있던 압력의 어떤 손상들이 안쪽으로 더 들어온 거죠. 재뇌 자세, 그래서 뇌 안쪽까지 지금 압력이 많이 가가지고 눌리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디세레브레이트입니다. 디세레브레이트가 바로 익스텐션, 이 환자가 어떻게 해요? 익스텐션이란 것은 신전, 핀다는 거예요. 다리를 쫙 펴고 팔꿈치도 쫙 펴고 그러면서 강직을 보이는, 리지디티를 보이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GCS로 보자면 얘가 어때요? 4점, 아니 3점이죠. 3점. 그리고 이 재뇌 자세, 디세레브레이트가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 그리고 1점은 뭐였어요? GCS 모터 반응 1점은 전혀 무반응, 반응 없는 거. 아무리 이 통증을 가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방음수, 세미코마 상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디세레브레이트는 제뇌, 디콜티케이트는 제피질, 그러니까 바깥쪽 뇌, 안쪽 뇌까지 압박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또 우리가 신경학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것은 바로 뭐예요? 다이버티쿨라이티스 그래가지고 개실염이죠. 개실염. 저 선생님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좀 헷갈렸어요. 개실염이라고 합니다. 개실염. 보시면 이제 개실염이 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우리 내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도, 그다음 위라든가 소장, 대장 이런 데 근육들이 벽이 좀 약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해진 벽이 생기면요, 그게 좀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이 부풀어 오른 틈으로 이런 모양의 주머니를 우리가 개실이라고 하거든요. 개실. 대장에서도 가장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개실이 생기고 특히나 이런 결장 같은 데 있죠. 대장이라든가 결장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주머니가 생기고 이런 주머니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 어떤 음식물 찌꺼기들이 막 끼인다거나, 그다음에 소화가 덜 된 부분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흔히 개실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 염증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더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이게 막 복막의 염증으로도 진행될 수가 있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다이버티쿨라이티스, 그래서 개실염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보실 요거는 바로 두오데뇽.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12지장이라고 하죠. 12지장. 12지라는 말은 이제 손가락 12마디 정도 되는 길이의 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12지장이라고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12지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12지장이에요. 12지장은 이쪽에 있는 스토막, 위 스토막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12지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2지장은 어때요? 이쪽에 이제 12지장이 있고 뒤쪽에 보면 여기 선생님 이게 췌장이 있다. 췌장. 이자라고 하죠. 췌장. 판크라티스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리버, 간이에요. 간이 있고 이쪽에 갈브레더, 그래서 쓸개가 있죠. 쓸개, 담낭이라고 합니다. 담낭. 그래서 이 12지장은 역할은 뭐예요? 위에서 음식물이 이제 소화가 되겠죠. 음식물이 이제 소화가 되는데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일부 우리가 이제 위산으로 녹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염산이라는 그 소화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굉장히 산성화되어가지고 12지장을 넘어오게 되는데요. 넘어왔을 때 이 위에는 위 벽을 이렇게 우리가 뮤신이라고 하는 코팅 물질이 있어. 코팅, 뮤코사라고 하죠. 뮤신이라는 코팅 물질이 있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 속에서 나오는 이 소화의 효소들이 굉장히 강산이기 때문에, 염산은 굉장히 강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 벽이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뮤신이라는 것들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12지장에는 코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강한 산, 그러니까 강산이 섞여져 있는 소화 물질들이 넘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12지장이 산에 의해서 부식이 될 수가 있어요. 부식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십이지장에서는 이제 이 산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중탄산염 그래가지고 또 중탄산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물질들이 배출이 돼가지고 어때요? 중화를 시켜줌으로써 십이지장 벽을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췌장이죠, 췌장, 판크레아티스, 이자라고 합니다. 요즘 이자. 여기서도 이제 이 췌간에서도 어때요? 소화액이 나와요. 예. 췌장에서 나오는 액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 뭐 있어요? 바로 라이페이즈. 라이페이즈 들어보셨나요? 라이페이즈, 리파제라고 하죠. 라이페이즈.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아밀레이즈, 아밀라제라고 하죠. 아밀레이즈라든가 라이페이즈, 그 다음에 이제 트립신 뭐 이런 효소들이 이제 이쪽 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들이 다 십이지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 쓸개에서도 쓸개즙 있죠. 쓸개. 이 쓸개즙이 어때요? 지방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쓸개즙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이것들이 또 만나서 십이지장으로 들어와서 어때요? 이쪽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이런 모두의 소화를 돕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두오데뇽. 여기 십이지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다음은 이건 뭐예요? 카페 라떼. 카페 라떼입니다. 카페 라떼.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멍이 들듯이 이렇게 좀 멍이 좀 들었죠. 이렇게 멍이 든 것을 우리가 에치모시스라고 합니다. 에치모시스. 이게 보니까 여기 H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ECCHY 에치모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있네요. 에치모시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상출혈이라고 합니다. 반상출혈.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출혈의 정의를 내릴 때 반상출혈이 있고 또 점상출혈이 있어요. 점상출혈. 그래서 점상출혈은 우리가 페테치아라고 하죠. 페테치아라고 하고 이런 반상출혈을 에치모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출혈의 직경이 3mm 이상인 출혈을 우리가 반상출혈이라고 하고요. 또 1에서 2mm 정도, 3mm 이하 미만의 출혈을 우리가 페테치아, 점상출혈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만졌습니다. 에치모시스라고 합니다. 반상출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경이 3mm가 안 되는 1에서 2mm 정도 되는 출혈을 우리가 점상출혈, 페테치아라고 합니다. 페테치아. 자, 이 차이를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CT라고 해가지고 아시죠? 엑스레이가 있고 CT가 있고 우리가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죠. CT. 자, 브레인 CT입니다. 브레인 CT. 그러니까 뇌를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뇌에 병변들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뇌 안에 출혈이 생기는 출혈. 출혈을 우리가 헤모리지라고 또 이렇게 출혈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덩어리를 짓게 되면 헤마토마라고 합니다. 헤마토마. 혈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EDH. 여기도 또 어때요? 오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급하게 하느라고 오타를 많이 썼네. EDH, SDH, ICH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머리에서 생길 수 있는 출혈의 종류인데 EDH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에피두랄 헤모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두랄 헤모리지 그래서 EDH라고요. 에피두랄은
뇌의 막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막이에요. 두라메타라고 하는데 이 경막이라고 합니다. 경막. 에피란 말은 뭐뭇 외 바깥에 뭐뭇 바깥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막 외출혈이라고 합니다. 경막 외출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볼록 렌즈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급성으로 터지게 되고 동맥출혈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심하게 막 목욕탕 같은 데서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를 딱 부딪혔다 그러면 이런 에피두랄이 헤모리지가 생깁니다. 어린애들도 잘 생기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에피두랄 헤모리지가 많아요. 자, 그리고 SDH는 바로 서브두랄 헤모리지. 서브란 말은 뭐예요? 뭐뭇의 아래쪽, 뭐뭇의 밑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라메타의 아래쪽에 생긴 헤모리지다. 그래서 서브두랄 헤모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SDH라고 해요. 이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이쪽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두라메타의 아래쪽, 에피두랄은 두라메타의 바깥쪽. 그래서 EDH는 볼록 렌즈 모양으로 이렇게 피가 차게 되고 아주 양이 많습니다. SDH는 약간 어때요? 초승달 모양이 쫙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보고 우리가 CT를 판독을 하게 되고요. EDH인지 SDH인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ICH는 인트라크라니알 헤모리지. 그러니까 인트라란 말은 뭐뭇의 안쪽에. 인트라는 인트라 안쪽, 어떤 안쪽이란 말이죠. 크라니알은 바로 이 두 개를 말합니다. 두 개. 예. 그래서 ICH는 뇌내출혈, 두 개 뇌출혈이라고도 하고요. 뇌내출혈. 그래서 뇌 속에 바로 이렇게 뇌 중앙 부위에 이렇게 피가 차는 이런 출혈을 우리가 ICH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동맥출혈이면서 경막 외출혈, 볼록 렌즈 모양. 외상으로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초승달 모양의 경막 하출혈, 서브두랄, SDH, 초승달 모양. 그리고 ICH는 실질적으로 뇌 안쪽에 이렇게 피가 차는 뇌내출혈이라고 합니다. ICH. 이해되시죠? 또 추가로 이제 이 그림에 넣는데 SAH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미막 가출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주막 가출혈이라고 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라크노이드라고 하는 거미막이 또 있어요. 경막 아래쪽에 있습니다. 두라메타 아래쪽에 아라크노이드가 있는데 그 아라크노이드 아래쪽에 차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 그래서 SAH라는 출혈도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살펴볼 용어는 바로 엑토픽 프레그넌시라고 합니다. 엑토픽 프레그넌시. 자, 프레그넌시란 말은 바로 임신이란 말이에요. 임신. 프레그넌시, 임신. 엑토픽은 뭐예요? 엑토픽. 뭐뭇의 바깥이다. 뭐뭇의 외다, 외. 예. 엑토픽은 외. 그리고 프레그넌시는 우리가 이제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궁. 프레그넌시. 그래서 이제 자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궁 외 임신이란 말인데 이게 이제 자궁이라는 말이 빠지고 프레그넌시 그냥 당연히 어때요? 임신은 어디에 돼야 됩니까? 유테러스 안에 자궁에 착상이 되고 자궁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자궁에서 착상이 돼서 임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자궁 외에서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임신이 됐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딴 곳 임신이라고도 해요. 딴 곳 임신.
네, 우리말로 딴곳 임신, 엑토픽 프레그넌시. 굉장히 이거 응급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 산부인과적 응급 상황. 주로 이제 임신이 많이 되는 곳은, 자궁의 임신이 많이 되는 것은 바로 난간 쪽에가 많이 돼요. 난간 쪽에. 난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어때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이제 난간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 수정란이 이 난간을 지나서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3, 4일 걸리거든요. 3, 4일. 3, 4일 후에 이제 자궁에 도달을 하는데, 가고 있는데 좀 어디가 막혀 있는 거죠. 난간이. 예. 이런 난간들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펠로피안 튜브라고 해가지고 이 난관이 막혀 있을 때 가지 못하고 어때요? 수정란이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어때요? 이렇게 중간에서 착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간에가 착상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 전체 자궁의 임신의 한 95% 정도는 이 난관에 착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쪽에서 이제 착상을 해버리니까 어때요? 여기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어때요? 점점 태아가 이제 점점 커질수록 부풀어 오르겠죠. 처음에는 증상이 좀 경미하다가 주수가 지날수록 어때요? 엄청난 통증을 야기하고, 잘못하면 이제 태아도 물론 사망하겠지만 산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임 여성들이 갑작스러운 복통이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 에토픽 프레그넌시를 의심을 하고 빨리 검사를 하고 산부인과적인 어떤 수술이라든가 응급처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치명률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의학용어는 바로 우리가 이퓨전이라는 거예요. 이퓨전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유출됐다, 흘러나왔다, 유출됐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흘러나온 것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흉수라고 해가지고, 이 사진은 지금 흉수가 나온 거예요. 흉수. 이쪽에가 지금 물들이 뭔가 이렇게 삼출액들, 삼출이라고, 삼출. 이퓨전, 삼출액. 그래서 어떤 가슴을 싸고 있는 막에서 어떤 물들이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새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이퓨전이 잦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플루라 이퓨전이야. 플루라는 이제 우리가 흉막을 말해요. 흉막. 그래서 흉막 삼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이게 이제 감염은 아니고 물이 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이 많이 차게 되면 호흡곤란도 굉장히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물을 이제 빼주기 위해서 이제 주사침을 꽂아서 빼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플루라 이퓨전, 흉막 삼출액, 이퓨전. 만약에 심막 삼출액도 심장막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퓨전이 찰 수가 있습니다. 물이 찰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럴 때는 심막 삼출액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바로 엠피세마라고 있습니다. 엠피세마란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기종이란 말이에요. 기종. 그래서 기종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우리 폐 속에 들어있는 이 알베올이, 폐포가 어때요? 굉장히 늘어난 상태. 폐포들 사이에 있던 구분들이 막 이렇게 파괴돼 가지고 폐포가 없어지고 거기에가 어때요? 공기가 싹 들어가 가지고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로 쫙 늘어나 버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종이라고 합니다. 기종. 그래서 엠피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떤 흡연이라든가 또는 만성적인 기관지염 이런 관련해 가지고 잘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엠피세마가 오게 된 폐는 어때요? 이런
탄력이 없어져요. 탄성 조직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변성돼 가지고 쭈그러들었다 펴졌다 쭈그러들었다 펴졌다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탄성 조직들이 이제 우리가 계면 활성 물질 같은 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넓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휑하게 있는 상태로 우리가 엠피세마가 왔다 그럽니다.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기도 한데, 갑작스런 어떤 기흉, 우리가 이제 뉴모소락스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런 기흉이 생겼을 때, 또 이 공기들이 이제 폐에 있는 공기들이 피부 아래쪽으로도 막 이렇게 막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도 우리가 피하 기종이라는 말을 또 쓰게 됩니다. 피하 기종. 피부 아래쪽에 공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피하 기종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서브큐타니우스 엠피세마라고도 표현을 하죠. 서브큐타니우스 엠피세마.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엠파이에마라는 게 있어요. 엠파이에마는 자, 우리 엠피세마는 어때요? 폐포에가 탄력성을 잃음으로 인해서 그쪽이 이제 구역들이 사라지고 공기들이 막 들어차 있는 상태로 우리가 엠피세마라고 했죠. 엠파이에마는 이 농흉이라고, 농흉.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염에 의해서 폐에서 어때요? 이제 쉽게 말하면 고름이죠, 고름. 농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와 가지고 차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농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엑스레이 보시면 이쪽에도 지금 어때요? 이 퓨전하고는 좀 양상이 좀 틀려요. 여기도 좀 농흉이 차 있고, CT를 찍어봤더니 이쪽에 지금 한쪽에 폐가 있고 한쪽에도 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다 농물이 차가지고 폐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이는 상태네. 예. 이게 시커멓게 보이는 것이 이제 공기예요, 공기. 이게 이제 폐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 폐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다 뭔가 이렇게 액체들이 차 있는데, 이건 이제 농이 차 있는 것 같아요, 농이. 그래서 폐도 굉장히 찌그러져 있고, 이걸 우리가 엠파이에마, 농흉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에피글로타이티스라고 있습니다. 에피글로타이티스. 이제 우리말로 하면 후두개염. 후두개염이라고 해요. 후두개에 염증이 생겼다. 자, 후두개는 뭐냐면 여기를 우리가 이제 후두개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에피글로티스라고 합니다. 에피글로티스. 이 에피글로티스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에피글로티스 후두개가,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컬 코드라고 해가지고 성문이에요, 성문. 이쪽으로 이제 숨을 쉬는 곳이죠. 숨을 쉬고 발성이 되고 기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이제 이쪽이 못불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 연골들이 이리 올라가면 얘가 식도가 있어. 식도가 있고, 얘가 하는 역할은 음식물이 들어갈 때, 식도로 음식물이 들어갈 때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에피글로티스가 덮개 역할을 하죠. 덮어주는 거예요. 이 보컬 코드를 덮어줘요. 그리고 숨을 쉴 때는 에피글로티스가 열리면서 이쪽으로 숨을 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하고, 기도로 들어가고 식도로 들어가고,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 구분을 이 에피글로티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두개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얘가 굉장히 커진 상태, 이걸 우리가 에피글로타이티스, 후두개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넣는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염증이 생겨버려가지고, 이때 생기는 염증은요, 주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겨. 세균, 박테리아. 아까 우리가 상부 기도 감염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쿠룹 아까 배웠죠. 그거하고 좀 상반되게 이 후두개염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급성 후두개염이 왔을 때 이제
보시면 상부 기도에 이게 이제 에피글로티스인데요. 얘가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이쪽이 지금 에피글로타이티스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기도를 막아버리는.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에피글로티스가 굉장히 부풀어 올라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결국은 어렵게 튜브를 넣어가지고 기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도폐쇄에 의해서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게 이제 얘가 에피글로티스예요. 기도가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얘가 커져가지고 딱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막혀가지고 굉장히 좁아졌죠. 그래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호두기 염증이 생기면요,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기도를 막아가지고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다. 이걸 적절하게 치료 안 하면요, 기도가 완전히 폐쇄돼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한 응급질환이다. 그래서 이 에피글로타이티스는 후두기염은 특히나 이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열이라든가 인후통, 이런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짧은 시간 내에 아이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응급질환이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피글로타이티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